여러분들의 하루는 안녕하신가요? 전 내 멋지게 살고 싶은 30대 여성이에요. 남들에게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평범한 여성입니다. 문득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멋진 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을 한번 풀어내면서 훌훌 털어버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철없기도 했고 아무것도 모르기도 했던 저는 그저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답니다. 가정 환경도 불우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을 하루하루 만나면서 푹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교도 다니지 않는 저를 시댁에선 크게 반대를 했고, 지금 같았으면 그 마음을 꺾기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무작정 결혼이라는 걸 밀어붙였죠. 대학도 안 나온 네가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할 것 같니? 우리 아들이 잠깐 지금 뭐가 쉬어서 그런 거지. 네가 가당키나 하냐고. 어머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머님이랑 준성 씨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잘한다고 되냐고 이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니까짓 게. 하여튼 너랑 준성이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미래랑 저 허락해 주세요. 미래한테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아빠 없이 컸잖아요. 네? 너랑 애랑 같니? 너 얼마나 신세를 망치려고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얘랑 결혼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가정 형편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며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고, 사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던 찰나 남편의 집이 부도가 났어요.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는 시댁은 잘못된 계약건과 더불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업이 기울자 시어머니 또한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 결혼을 밀어붙였고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지쳤다는 듯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딱히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많이 양보해서 내린 결론이었죠. 저도 남편의 집안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남편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너 반대할 이유도 딱히 많이 없을 거야. 지금 상심이 크시긴 한데 그래도 나랑 네가 옆에서 힘이 되드리면 낫지 않을까? 지금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 너랑 내가 힘이 되드리자. 우리가 힘이 될까? 어머님 가뜩이나 마음에 안 좋은데 나 보시면 더 화나시는 거 아니야? 사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엄마 잘 알잖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의지가 되게 해드리면 널 다시 보실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한편으론 철이 없다고 느꼈지만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싶은 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이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의 말에 그대로 용기를 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 어머님께 제가 막상 얼굴을 디밀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저를 보면 혈압이 오를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친절은 아니었고요. 준성이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고 뭐 할 건지 생각은 해봤니? 아니 너의 친정은 너 공부시킬 형편이 아예 안 되었던 거야? 참, 아유, 말해봤자 뭐하니? 어차피 이미 허락한 결혼 두고두고 살면서 다 갚아라. 결혼하고 공부 좀 해볼까 해요. 짬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준성 씨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공부? 너 괜한 학비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서라. 그럴 생각이면 공장이든 뭐 마트 캐셔든 닥치는 대로 해. 알겠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꼴은 못 봐.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하란 말이야. 뭐든 내 말 명심해.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저에게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사는 형편 때문에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 저 역시도 그럴 생각이었기에 시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일을 해서 얼른 시댁을 일으키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참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가의 형편 때문에 호화스러운 결혼식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정식 부부가 되었고 전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도와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라도 시작해서 그래도 어머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처음 반대했던 그 모습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뭐 하나 하더라도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저 깔보고 무시했고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가 공부한다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그리고 나 같은 베테랑들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침체기인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격증을 딴대? 참나. 준성이가 이거 따라고 하냐? 너랑 성격적으로도 안 맞아. 그래도 어머님 도와서 뭐라도 하려면 자격증부터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빨리 어머님 다시 부동산도 시작하죠. 내가 부동산 시작해도 너랑 할 것 같니? 참 꿈도 야무지다.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랑 준성이 결혼 허락한 건 그냥 준성이가 널 하도 좋아하고 나도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뺄 바엔 그냥 시키지 않은 마음으로 시킨 거니 오해하지 마. 알아요. 그래도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저랑 적성에 맞는 것도 같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이게 나를 보더니 보는 눈만 높아져서. 마트 캐셔나 공장 들어가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으라니까 허튼 짓 하고 있네. 시어머니는 늘 차가웠어요. 저도 처음엔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님에겐 통하지 않자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꿈이 생겼죠. 부동산 자격증을 따자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격증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제 빨리 취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늘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터라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고 나이도 어리고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은 수월했어요. 그래도 시험에 붙어서 다행이다. 그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취직해야지. 그래야 경력도 쌓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곳저곳 이력서 넣고 있어. 그래도 연락은 자주 오는 것 같아. 어머님은 부동산 언제 다시 시작하신대? 그건 모르지.
아무래도 조만간 하실 것 같긴 한데 자금이 부족해서 뭐 당장 다시 차리시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빨리 도와드리자. 엄마가 평생 나만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해하지? 혹시라도 싫으면 얘기해. 아니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곤 하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 봐야지. 걱정하지 마. 잘할 거니까. 남편은 저에게 같이 돈을 벌어서 어머님을 도와주자고 했고 전 흔쾌히 허락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아무리 쌀쌀맞은 시어머니이지만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도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일을 알아보기 시작할 즈음 남편도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이제 네가 취업할 거고 나도 아무래도 미래까지 본다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 그만뒀어. 어때? 어? 갑자기? 아니, 그래도 어머님도 일을 안 하시는데 내 벌이로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걱정 마. 우리 집엔 이런 피가 흐르고 있어서 분명 한 번에 붙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네가 좀만 고생해줘. 남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믿어준 만큼 저도 믿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력을 쌓기 위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동산 관련 많은 일들을 배웠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전 일을 배워나갔고 나이도 어렸지만 정말이지 시기 좋게도 매번 좋은 손님들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저를 참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본급의 인센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늘 인센티브로 사회초년생의 월급 이상을 벌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무시할 것 같다며 또 화를 내더군요. 그냥 시어머니는 저라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싫은 거라고 확실해져만 갔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너 준성이 밥은 잘 챙겨주고 다니는 거니? 아무리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내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때는 집안일이랑 일이랑 딱딱 미스 안 나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한 가지만 할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내 말이 틀리냐? 아침부터 계약건이 많이 있어서요. 꼭 계약을 해야 하는 거여서 제가 요즘 들어 미처 신경을 못 쓰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부동산 일해봐서 아시잖아요. 무조건 고객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걸. 그래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참 잘 아시는 분이. 뭐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이게 어디 이제 좀 이 어깨에 발 좀 뒤졌다 하는 애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네가 언제까지 거기 회사를 잘 다닐 것 같아? 다 시기를 잘 타서 그래, 알아? 뭐 없을 것 같으니라고. 준성이 자격증만 따봐. 니까지 거보다 훨씬 많이 벌지. 너 기세등등 하지 말아라. 넌 아직 멀었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고 전 여기 일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말씨름할 힘도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았고 순간 고민이 되더군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제서야 내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해서
혹시나 경력이 단절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이렇게 생각한 게 무색할 만큼 회사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임신이란 큰 이슈도 쉽게 받아들여 주셨던 거죠. 전 2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얼른 이 일을 신랑한테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 많이 해주기로 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긴 어때? 임신? 좋지 뭐. 그래도 너무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빨리 생긴 거 아닌가? 너 나이도 어린데 괜찮겠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엄마가 없이 커서 내 아이가 생기면 진짜 꼭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거야. 너무 기대되는걸? 그래 뭐 네가 좋아하면 된 거지. 어쨌든 축하해. 엄마한테도 천천히 얘기하는 걸로 해보자. 엄마도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 그리고 나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어쨌든 알겠어. 뭐 우리한테 온 축복이니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생각보다 남편은 저의 임신 소식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약간 기운이 빠졌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시어머니에겐 알리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웬 여자분이 오셔서 오피스텔 자리를 보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자리도 보여드리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손님이 계약한다는 말에 들뜬 마음에 오피스텔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남자친구랑 동거할 집이거든요. 일단 바로 설명할게요. 신축이라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머, 그러세요? 다른 곳 더 안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같이 사실 거면 여러 군데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요. 딱 좋아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곧 결혼도 할 거라 일단 이 정도 크기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시원시원하게 계약을 바로 한다는 말에 얼른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어요.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이렇게 계약도 일사천리로 잘 되고 나니 뱃속 아기가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고 난 뒤에 시어머니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니 시어머니는 당장 애를 지우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해 있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애 지워라.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임신이냐? 지금은 일하면서 네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지. 애 낳을 군번이나 돼? 애를 지우라뇨. 어머님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당신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엄마 말도 맞지 뭐. 사실 당신이 돈 벌어도 당장 애 낳고 일을 쉬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 엄마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나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애를 키워? 우리 형편도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렇다고 애를 지우라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니? 어머님, 저 애 못 지워요. 너무들 하네요, 정말. 어떻게 본인들이 핏줄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불륜해서 가진 아이도 아니고 축복받아야 할 아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남편은 난감하다는 듯이 본인 엄마만 쳐다봤고
시어머니도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하며 생각이 잠긴 듯 보였어요. 가족의 불우함으로 자란 저는 이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니 아이한테 극도로 미안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태어나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더욱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렇게 아이를 지키며 열심히 일을 해나갔어요. 일을 하면서 바쁘고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아이와 만남의 순간을 떠올리며 기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많이 느꼈지만 태어날 아이를 보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도 많이 느꼈어요. 요새 외박도 많이 하고 공부하느라 바쁜 거야? 당신 아무리 바빠도 외박하는 일은 없었잖아. 요즘 미묘하게 이상해? 뭐가? 그냥 바빠서 그래. 피곤하기도 하고. 너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얼마나 예민한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스트레스 받게. 그래, 너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남편한테 따지고 들려거든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워. 여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아니요, 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희가 요새 바쁘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아, 두 분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됐어, 여보. 알겠으니까 저녁이나 먹을 준비해.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아주 저것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유세지 유세야. 나 때문에 부동산 공부하게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에게 공부에 대해 물어볼라치면 어머님은 저의 대화를 차단하셨어요. 저도 뱃속 아이 때문이라도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화를 삼켰고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나날들이 이어졌고 임신 내내 단 한 번도 남편의 케어를 받지 못한 채 임신 기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그때 당시엔 저조차도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따질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나오면 내가 아는 남편은 무조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을 때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저희 아이는 예정일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와보지조차 않아서 서럽더라고요. 아니, 형부 어떻게 와보지도 않아? 너무 갑작스럽게 애가 나왔다지만 진짜 너무한다. 언니 괜찮은 거야? 가뜩이나 언니가 가족이 누가 있다고. 이런 날엔 더더욱 있어줘야지. 그 시어머니는 왜 또 안 와? 지 손주 안 보고 싶은가 보지? 아우 답답해. 뭐 그런 집안이 다 있어? 갑자기 애가 나왔으니까 뭐 바쁘겠지. 조리원 끝나면 실컷 볼 텐데.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모가 최고네. 지혜 태어나는 거 말고 바쁜 게 뭐가 있어? 언니도 하여튼 진짜 답답하다. 어쨌든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아기 너무 예쁘더라. 다행히 동생이 옆에 있어줬고 전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신랑은 바쁘다는 전화만 할 뿐 딱히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조리원에서는 저 아이 케어가 제일 중요하니 전 아이와 제 몸 회복에 힘을 쓰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았다며 저와 친하게 지낸 사수 언니가 조리원 방문을 해주었더라고요. 오랜만에 회사 사람도 만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었고 사수 언니는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하다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혼절할 뻔했지만 이제서야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더군요. 전 애써 그 사수 언니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하며 언니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예정날보다 하루 더 앞당겨서 아이와 함께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댁에 도착하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거니까 당장 이 문 열어요. 안 그러면 저도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열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집에 도착해서 안방에 가보니 남편은 이미 짐을 빼고 없더라고요. 네, 사실 사수 언니가 해줬던 얘기는 몇 달 전 제가 계약한 그 오피스텔 손님이 제 남편의 내연녀라고 했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모든 게 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갑작스레 식어버린 남편의 마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었어요. 사수 언니는 우연한 계기로 그 상가 건물 CCTV를 보다가 제 남편을 계속 발견했고 그 여자와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부 계속 보았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끼는 동생이니만큼 저에게 가감없이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제서야 모든 앞뒤가 착착 맞기 시작하더군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준성 씨 이미 살림까지 다 차렸던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죠?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알면 됐다. 그렇게 눈치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진작 너흰 헤어졌어야 해. 준성이도 너랑 결혼하겠다더니 뭐 얼마 못 살고 그새 저렇게 마음 편한 거 봐라. 너희는 애초에 짝이 아니었어. 알겠니? 나 원망 마라. 너네 인연이 여기일 뿐인걸. 그리고 지금 준성이가 만나고 있는 애 얼마나 능력 있는 애인 줄 아니?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제가 순순히 두 손에 이혼 서류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처음 보여주는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곤 곧 화색이 돌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말이죠. 그 미소를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넌 게임이 안 되겠냐? 그래, 잘 생각했다. 뭐 지저분하게 끝낼 일 있니? 너 가족도 없으니 그애 벗삼아서 살렴. 우리 준성인 깨끗하게 놔주고. 이미 새 살림 차리네. 닷해서 뭐 할 거야? 그냥 네 복이다 생각해. 알겠니?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진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인데. 애도 네가 키워. 우리 준성이 혹 달리면 되겠니? 기어이 낳지 말란 거 네가 낳았잖아. 시어머니의 기쁜 음성 사이로 뒤이어 제가 가져온 노트북을 켜서 보여드렸어요. 조용히 그 기쁜 얼굴 앞에 노트북을 들이미니 그 어머님 얼굴이 굳으시면서 오금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 자리에서 깔깔대고 말았답니다. 아주 고소했거든요. 왜 갑자기 굳었네?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줄 알았어? 아니 이혼은 할 거야. 근데 당신이랑 그 새끼 가만 안 둬. 당장 전화해서 내 앞에 오라고 해. 내가 어떻게 족치는지 보여줄 테니까. 감히 날 능멸해? 봤지 여기 노트북에 상간녀랑 당신 아들 버젓이 오피스텔 들락날락하는 CCTV. 그리고 이 집 내가 계약 성사시킨 거야. 몰랐나? 이미 결혼할 거라고 하는 녹취까지 다 되어 있고 당신 아들 빼박에 불륜남이 돼버렸네.
조용히 이혼시키려고 했다가 큰 싸움 나게 생겼어. 이제 나도 안 참아. 우리 딸 내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 불러다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리란 말이야. 안 그럼 나도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제가 악을 쏟아내자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하루 먼저 퇴원했냐며 묻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가증스러워 뺨따기를 날리고 그 집에 있던 물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뿌려댔습니다. 제가 물을 뿌리고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상 물벼락을 맞아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그 꼴도 우습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본데 없이 크니까 하는 짓도 아주 천박스러워서. 너 지금 나한테 물 뿌린 거야? 이년이? 여보, 진정해. 아니,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진정하고 자기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몸조리? 네가 내 몸조리 생각했으면 이랬겠니? 나 이판사판이야. 무서울 것도 없어. 두고 봐. 네 거 다 뺏을 테니까. 그리고 니네 연놈들 동네에서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닐 줄 알아. 알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날 능멸하고 무사할 줄 알아? 하여간 애미나 아들이나 인성은 똑같아요 아주. 어디 한번 이제 너네 망신당할 준비나 해.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할 줄 몰랐지? 전 선전포고를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일단 제가 할 것은 법적으로 응징하고 최대한 얼굴 못 들게 망신 주는 것밖에 없었으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수 언니가 가져다 준 CCTV 파일이며 그때 그 고객과 계약할 당시 녹취본이 다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대로 변호사님에게 갖다 드렸고 변호사님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친권 양육권 또한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싹 다 걸어 주었어요. 그리고 전 또 하나 추가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였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시집오네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너 진짜 많이 컸다.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갈 데 없던 걸 받아줬더니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네. 너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아들이 바람난 건 너 탓인 거야. 알겠니? 애 낳으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지 몰랐네.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바람이 내 탓이라고? 당신 아들 교육 그렇게 시킨 본인 탓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내 탓이래? 그동안 내가 이래서 생활비 된 건 생각 못하고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선처 없고 용서 안 해. 어디 한번 위자료 탈탈 털려서 정신 단단히 차리게 해줄게. 어리고 아무도 없다고 무시했지? 이제 무서울 거 없는 엄마라 이거야. 알겠어? 어디 한번 그렇게 주둥이 터는 거 법정에서도 해보시지요. 어떻게 되나? 제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는 혈압이 오르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져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다나 어쨌다나. 아니 전 진짜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이거 다 기록에 남을 텐데, 네? 제발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죠. 그리고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다 가지고 있어. 어디서 위자료 안 내려고 수작질이야?
당신들 그렇게 행복할 땐 난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뒤통수 맞았는데 나보고 치아해달라고? 당신이랑 불륜한 불륜남을 원망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난 하던 대로 모든 걸 진행할 테니까. 아주 다 끝장날 줄 알아. 너희 셋 모두. 아, 능력이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뻔뻔한 놈이었네. 내가 진짜 못 살아. 괜히 유부남을 건드려선.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게 뭐야. 그렇게 소송은 계속되었고 아이를 낳고도 한 번도 오지 않은 것, 조리원에도 와보지 않은 것들이 계기가 되어 양육권 친권을 박탈당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작이 되었던 거죠. 결혼하고 일을 시작한 뒤 이 집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3천만 원이라는 법적 처벌이 떨어졌어요.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이혼을 취하해달라고 저에게 빌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남편은 오갈 데가 없어졌고 그마저 저를 붙잡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주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나 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너한테 모질었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해줘. 우리 애도 있는데 우리처럼 애도 한부모 가정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네가 참아주라. 제발 부탁할게. 너한테 못할 일이지만 진짜 딱 눈 좀 감아주라.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네가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나 나한테 잘해준 거 그거 하나 보고 참았어. 근데 난 바람은 못 참아. 그리고 너네 엄마 그 뻔뻔한 태도 이제 질린다. 엄마 없이 자라서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너희 엄마한테 난 어쩌면 떼놀까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지. 이제 끝이야. 난 새 출발할 거야. 알겠니? 지겨워. 네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진 말 하지 마. 내가 네 마음을 모를까 봐 그래?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네. 언제적 얘기를 해?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알겠니? 이제 나락 한번 타봐. 1년이 좀 안 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증거물들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결국 둘은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전 좋은 집을 구해 딸아이와 살 집을 마련하였고 6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하여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조금 더 자유로운 게 낫겠다 싶어 드디어 부동산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에는 경기를 좀 타다가 이게 천직인지 몰라도 정말 부동산 하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점은 눈으로 보고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준 것,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딸아이가 6살이에요. 심적으로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엄마가 되는 게 뭔지 그렇게 약하고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뭐든지 진취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바뀌게 된 다음부터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고
앞날을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사건건 온갖 참견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모의 참견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공간에 시모가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한마디는 들어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될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가끔 시댁을 가게 되면 남편과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모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도 무조건 끼어드는 게 문제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옆에 있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가 꼭 끼어들면 일이 터졌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도 시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게 되었고 가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시모가 가진 성격은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살았어요.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죠. 시모 본인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담을 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면 침묵만 흘렀었고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또다시 시모의 안 좋은 성격이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온 이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신혼집 관련해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동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앉더니 대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입지도 별로 안 좋고 1군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청약 넣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괜찮은 아파트 나왔을 때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전세고 너희들 회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저번에 내 아들과 둘이서 몰래 진지하게 대화하던 걸 잠깐 엿들었었는데 사돈어른께서 타운하우스를 너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다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거 애들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청약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임신도 했는데 출산 전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줘야지. 그건 또 언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동서 임신했다고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돈어른이 증여해 주겠다던 타운하우스 시세 대충 알아보니까 9억 정도 하더구만. 너희 집안은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얘가 이렇다니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야. 작은 애들이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억이나 하는 타운하우스를 그냥 달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있는 놈들이 터하다더니 가족끼리 집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니? 너한테 언제 증여해 준다디?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라. 있는 집안이면 베풀 줄도 알고 살아야지. 너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저희 지금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직 증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소유가 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을 드릴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이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라는 거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보면 돈 많은 것들이 터하다니까. 나 같으면 타운하우스에 살라고 넘겨줬다. 동서와 저는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분위기는 또다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자 동서가 집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시모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였고 이런 생활이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어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아예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과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러 왔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었잖아. 다들 들어가라. 당신도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봐. 우리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저녁들 먹고 있었니? 일부러 밥 안 먹고 왔는데 아주 잘 됐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같이 좀 먹게 다시 차려서 내와라. 냉장고에 맥주 좀 있으면 꺼내보고. 북적거리니까 이제야 좀 살맛 나네. 형님,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좀 잠깐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는데 형님 집에 올 때까지 연락하지 못하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 놀래켜줘야 한다고 가족들 핸드폰 전부 다 뺏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수다 떨고 있을 거니? 일단 밥부터 내오라니까.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늙은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겠니? 연락 한 번 주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아,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내와라. 밥을 먹어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던 시모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동선혜와 시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시모는 되려 저에게 큰소리치며 밥상을 내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고 동선혜와 시부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임신한 몸인데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이 나고 둘러앉아 다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시모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동선혜와 시부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시모는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더니 한 그릇으론 모자라는지 더 달라고 하길래 고봉밥으로 퍼서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이런 식으로 반항하냐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곤 식사를 이어나가시더니 동서와 제가 대화하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곧 출산인데 당연히 네가 옆에서 몸조리하는 거 도와줘야지.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한동안 옆에 붙어 있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하시던 식사 마저 하세요. 왜 또 끼어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면 동선의 가족이 와서 신경 써 준다는데 왜 제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동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출산 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꼭 참견해야 마음이 풀리세요? 그러는 어머님이 옆에서 몸조리 도와주면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귀찮아하셔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엄청 아끼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그나저나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됐니?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야? 내 말대로 작은 애 출산 선물로 주면 딱일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세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걸 동서 출산 선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그만 열내세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런 문제로 계속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할 게 뭐가 있어? 타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진 것도 많으면서 베풀 줄을 모른다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해서 타운하우스 하나 장만해주면 되겠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면 동선애한테 좋은 집 하나 장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밥그릇을 저에게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동선회회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모는 자기를 서운하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시모가 잘못한 거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결국 행동으로 움직였고 강제로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문 앞에서 난리치는 거 동선애와 시부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매번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시모와 더는 얼굴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시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모 몰래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하게 된 거라고 명절 외엔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분만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가 정신을 잃어 급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분만실 앞에서 긴장한 가운데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졌고 분만실에서 나온 원장님은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하다며 가족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애 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를 선물로 주라며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 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잖니. 내가 슬쩍 알아보니까 최근에 너한테 증여했다더구만. 그런데 너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또 이사하려는 건 아닐 텐데 공실로 계속 비워둘 거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사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건 맞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혀야겠어요? 세입자 쫓아내고 내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는 작은 애들이 좁아 터진 집에서 살길 원하는 거야? 이번에 서방님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요. 아이까지 가족 셋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더 미련한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우리 애들 들어가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집 나한테 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하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속을 긁고 놓을 건데? 저기 김하선 사모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한 건 맞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심호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순사는 했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선의 가족분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로 있을 땐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보니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원장님은 많이 놀랐다며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산했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모두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시모의 그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휴, 작은 애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니 왠지 불안하다 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거에 대해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애 다리가 짝짝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장 힘들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따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사돈이 책임지고 키우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텐데 굳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육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육비까지 받아가겠다는 건 도둑 심보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해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라고요? 이 문제가 제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억지스럽죠. 제 딸이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건 사돈이죠.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사돈어른 다리가 짝짝이 아니에요. 목발 짚고 있는 거 보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한테 탓을 돌리려 들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장애가 있는 집안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나?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걱정했던 거다. 작은 애가 평범한 여자들과 다르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더 볼 필요 있겠어? 잠깐만요. 지금 제 발을 보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거지.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함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며느리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쪽 따님 책임인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건강이 약한 건 맞잖아요. 삐쩍 말라서 멸우치같이 뼈밖에 없으니 애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겠어요? 이혼은 무조건 강행할 거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직 며느리랑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일단 좀 진정해봐. 애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당신 외할아버님이 짝발 아니었어? 왜 나한테 그랬었잖아. 예전에 발이 짝발로 태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거리를 두고 말도 안 걸었었다면서. 따지고 보면 당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걸 물려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짝발인 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없이 태어났잖아. 유전적으로 한치 걸러서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조건 며느리 탓이야. 시모가 열을 올리면서 아이한테 생긴 장애를 동선의 가족에게 탓을 돌리자 동선의 온 가족이 시모 멱살을 잡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모의 외할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저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가족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선의 가족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줄따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원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100번 낫겠다며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불행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시동생은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린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또 한 번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제자리로 잡아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다며 관절의 길이도 다행히 양쪽 다리가 똑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고 온 가족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산부인과로 왔지만 관계자분들이 시모를 산부인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동선의 가족들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동생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함부로 놀린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는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사정하면서 동선의 가족에게 좋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모와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동서내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이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차라리 세상 떠나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땐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부와는 따로 만나고 있지만 시모와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잖아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 무심코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변화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릴 적 헤어졌던 아빠를 최근에서야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엄마와 제가 많이 힘들 때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내셔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겪었던 사연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올바른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10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살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나 맛있는 음식들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있었고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완벽한 건 없듯이 저희 가족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빠가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셨어요. 그것만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다 얻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시간만 되면 엄마와 저는 긴장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시면 엄마는 저를 급하게 방으로 들여보냈고, 잠시 뒤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있을 건데?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나가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바르게 살았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이럴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한 거야? 원래 당신처럼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은 마누라가 집에서 두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놀고 싶니?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한 짓이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나랑 비교를 해? 나는 비즈니스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한 거잖아. 그래서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호텔 가는 것도 용서가 된다는 거야? 시작은 당신이 먼저 했으니까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고.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우리 둘 다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딸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해. 알겠어? 나보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라고?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이번 달 안으로 이혼 안 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와 아빠의 대화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때는 그냥 싸운다고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저를 대하시는 게 차가워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엄마는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었고, 결국엔 엄마도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게 버티기 힘드셨는지 이혼을 택하고 마셨습니다. 어렸을 적 받았던 충격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울며 불며 다리 잡고 애원했지만 저에게는 눈빛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더 이상 아빠가 아니라고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죠. 곽서방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너까지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꾹 눌러 참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지. 똑같이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이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어쩔 때는 집에까지 다른 여자를 데려온 적도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제가 왜 그동안 참고 있은 줄 아세요? 전부 다 엄마 몸 상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안 형편에 엄마 암 치료비 어떻게 충당해요? 그 사람은 엄마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망나니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당연히 엄마만 아니었어도 바로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았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 사람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엄마 치료비는 누가 대줘요? 그렇다고 곽서방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가져? 조금만 더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지.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민정이 친아빠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데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어? 그이가 손을 쓴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의 개인 기사로 일을 했었는데 찾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입만 꾹 닫고 있었다고요. 제가 어쩌다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겠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매일 제 눈에 눈물만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해 준 거라고요. 엄마는 절대 민정이한테 이 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아빠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충격은 너무 클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 떠나실 때까지 절대 입 밖으로 뱉지 마세요. 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외할머니와 엄마는 충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날 이불을 덮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빠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었죠. 너무 어렸던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제가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셨는지 큰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검사를 받게 하셨네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병원을 다니면서 엄마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됐냐며 물어보는 질문에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제가 알게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친아빠를 찾아주겠다며 일과 가정까지 살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만 보지 않고 학교 공부가 끝이 나면 집으로 돌아와 밀린 집안일도 하면서 외할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가난해진 삶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행복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채워줬을지 몰라도 가정 불화는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이혼을 하신 뒤로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을 안 봐도 돼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친아빠가 돌아와 줄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가시더니 결국엔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중에 좋은 기억들도 있었지만 몸이 아프셔서 슬픈 기억들도 함께 공존했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뒤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엄마의 고생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똘똘 뭉쳤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저는 성인이 되었고 엄마도 그만큼 연세가 드셔서 머리도 하얗게 변하셨네요. 민정아, 너도 이제 짝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옆에서 살 거니? 간다니까.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옆에 있는데 요양원에는 왜 들어가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많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한 것보다 민정이 네가 고생하니까 그렇지. 앞도 안 보이는 엄마 수발 드느라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지 못하잖아. 오토바이 사고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이럴 때 너희 아빠라도 옆에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얼굴 한번 보여주지 못한 게 내 평생 한이다. 그래도 엄마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민정이
아빠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있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아빠 그만 찾자고 했잖아요. 괜히 무리하셨다가 이 꼴이 뭐예요? 앞으로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이제 아빠 찾는 거에 그만 미련 버리세요. 엄마는 어딘가에 있을 아빠를 찾기 위해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보다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났어요. 아빠 찾는 것도 힘든데 일까지 하시려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었는데 하필 오토바이가 오는 걸 확인하고 피하려는데 현기증이 오면서 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엄마는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되는 불행이 오고 마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고통이 뒤따랐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다 보니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앞을 볼 수 없이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나 되었고 제 나이는 30살에 접어들었었죠. 그리고 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사정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이런 가정 환경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장님인 엄마를 모시고 있는 집안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저희 집안이 정상적이었다면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하자는 설득에도 고개를 저었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시모가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알게 된 이후 저를 만나길 원하셨네요.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어머니가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라 어쩔 수 없이 돌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나도 승민이한테 대충 얘기 듣고 당연히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뒤에서 계속 설득을 시켰지만 우리 아들이 그쪽을 워낙 사랑하고 있는지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이렇게 부르게 됐네요. 민정 씨라고 했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민정 씨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늘진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도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매일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엄마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둘의 결혼을 내가 허락하게 된다면 생각은 있는 거죠? 나는 전적으로 아들의 행복만 바라기 때문에 둘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민정 씨도 내 아들과의 결혼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죠? 시모는 당신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우셨는지 직접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만나게 됐지만 저희 집안을 전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주지 않으셨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려는 모습에 제가 걱정하고 있던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걸 느꼈고 정신적으로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면서 저는 결국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네요. 결혼 이후에도 정말 잘하겠다던 남편은 저를 실망시켜주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었고 결혼 전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해결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 이후 시모의 불만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댁에 찾아뵙는 날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홀해졌다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부인,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제 아들이 매일 옆에 붙어 있으니 당연히 좋아지셨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아들 얼굴 보고 싶은데 이건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러려고 결혼 허락해 준 것도 아닌데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부터 소홀해지면 되겠어요? 이런 건 중간에서 사부인이 균형을 잘 잡아 주셨어야죠. 안 그래요? 제가 그런 것들까지 전부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 딸에게 주의를 줄 테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얘 세아가,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었지. 사부인께서 앞이 안 보이셔서 따로 살림 차리기 어렵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이 사부인 댁에 들어가는 거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 그럼 너도 큰 결정한 시애미한테 서운한 마음은 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건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잘하겠다는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들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 없다는 말만 하니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얘기한 거니?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거라. 알겠니? 이왕 온 김에 저녁 먹고 갈 테니까 밥상 좀 차려보거라. 설마 그냥 집에 돌려보낼 건 아니지?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주말에 찾아뵙지 못했을 땐 평일에 남편과 함께 외식이라도 같이 하려고 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런 건 알아주지도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가시며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드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시모는 장님인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줬고 남편까지 저희 집에서 살게 허락해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상받길 원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월급의 대부분이 시모의 생활비로 거의 다 들어갔었죠. 항상 돈을 갈취하실 때는 남편이 저희 집에서 수발 들고 있다는 걸 강조하셨고 남편의 노동값을 시모가 대신 보상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런 악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저희 집안에 정말 모든 일에 열심을 보였고 도움받는 일도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군말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제 선에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전부 알아주지 않으시고 되레 더 많은 것들을 바라시는 시모에게 저도 서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더해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하시는 모습 때문에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밥상을 차리려다 보니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는지 저를 바라보시는 시모의 눈빛은 따가울 정도로 날카로우셨어요. 그렇게 겨우 시모 앞에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식탁에 앉으시더니 반찬들을 쓱 한번 훑어보시곤 저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왜 가까이 오라시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시모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제 머리에 별이 번쩍일 정도로 시모의 손으로 제 뺨을 올려 붙이셨고 너무 놀라 볼을 어루만지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이없는 말을 뱉으셨네요. 너 나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아 보인다. 시애미한테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어디서 쌍스럽게 겉절이를 상 위에 올려? 시애미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였나 봐.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나는 포기김치밖에 안 먹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듯 겉절이를 상의에 올려? 너 지금 이 태도 무슨 뜻이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딱 봐도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싫어서 억지로 준비하는 게 보이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 받아야 되겠어? 이러려고 내 아들을 너한테 장가 보냈는지 알아? 이딴 맛도 없는 겉절이는 너는 실컷 먹거라. 시모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겉절이가 담겨있는 그릇을 들어서 제 얼굴에 부은 뒤 사정없이 문대셨어요. 갑작스러운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매운 고춧가루가 전부 다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자 앞이 안 보이시는 엄마가 무슨 일이냐며 시모가 날로 더듬거리시며 가까이 오시더니 엄마가 시모의 손을 잡는 순간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냐며 엄마를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터지고 말았네요. 엄마가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그대로 넘어지시면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시면서 정신을 잃으셨고 머리에선 혈흔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는데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빠른 상황 판단으로 급하게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머리에 상처가 깊지 않아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이 고비는 넘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시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제 손을 잡으시며 입을 여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거야? 엄마가 앞이 안 보이는 거지? 귀는 열려 있다. 나는 민정이 네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엄마를 그만 놓아줬으면 한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요양원에 들어갈 테니 더 이상 말리지 마라. 이렇게 해야 서로가 편한 거야. 지금 봐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엄마 하나 돌보겠다고 너희들 개인 시간도 없고 사부인 눈치 보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안 받겠니?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거다. 그러니 엄마 말 듣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당신 탓이라며 요양원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을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모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고 이런 생활은 모두에게 불행이라며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리는 게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정이라고 많이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는다면 남편도 더 이상 저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지금의 상황을 힘들어했어요. 결국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하나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 싶었어요. 시모도 자신의 잘못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시면서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었지만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시모는 다시 예전의 성격을 보이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결국 화가 잔뜩 나신 상태로 저를 시댁에 부르셨어요. 네가 움직여야 내 아들도 우리 집에 마음 편히 올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니? 제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 난리 치셔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제가 용서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이가 하도 부탁해서 법적인 절차 안 밟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구속 절차 밟고 싶었다고요. 그이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한테 무릎까지 꿇어서 봐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모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머리채를 잡으셨고 당장 이혼하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놓으시더니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인터폰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한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놀란 상황이었고 시모의 얼굴 표정도 굳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인터폰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적인 말소리가 들려왔고 시모는 당황한 듯 문을 열어주셨네요. 그렇게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시집 문턱을 밟는 순간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폰에서 시모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민정이 아빠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35년 만에 보게 된 아빠의 모습이 남들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는 아빠 앞으로 다가가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너희 집안은 쌍으로 나를 놀래키니?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아빠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사부인과 똑같이 장님이잖아.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정말 너희 아빠 맞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어떻게 왔겠어? 당연히 너희 엄마가 여기 주소를 알려줘서 온 거지. 여기 오기 전에 엄마한테 통화했었잖아. 그 옆에 내가 있었다.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많이 놀랐지. 나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렸단다.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루빨리 너 앞에 나타났어야 했는데 보다시피 내 모습이 이래서 너에게 짐이 될까봐 찾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요양원에서 너희 엄마 이름을 듣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너희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단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희 엄마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상황을 전부 다 설명했지. 그리고 지금 민정이 네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도 들을 수 있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 일단 여기에서 나가자.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마라. 아빠가 뒤에서 너를 지켜주마. 이제 그 누구도 민정이 너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박 기사, 민정이한테 준비된 서류 좀 건네주게. 갑자기 제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아빠라는 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 옆에 있던 박 기사라는 분께서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 제 손에 들고 있던 걸 전부 다 떨어뜨리게 되었고 시모도 사진을 확인한 순간 너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셨네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들이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가 옆에서 남편과 한 여자를 바라보며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대신 알려주셨죠. 시모는 남편을 깨워 다른 여자를 계속 옆에 붙여주었고 남편은 사진 속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국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시댁 식구들의 모든 악행이 확인됐으니 법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함께 돌아가자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그동안 너무 힘이 들었던 세월들이 떠올라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모를 상대로 아빠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왜 이런 짓을 일렀냐고 물어보니 저와 함께 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지쳤다는 말 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들어봤자 제 마음만 아플 것 같아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 기사로 일을 하셨던 아빠가 엄마와 눈이 맞았던 건 그만큼 친아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악행이 너무 심해 몇 번 위로를 해줬었는데 너무 마음이 착하고 이대로 엄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몰래 만남을 이어왔었다며 몰래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살다가 모든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아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친아빠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셨어요. 끔찍한 사고로 실명이 되신 아빠는 모든 걸 잃게 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시다가 봉사활동을 나왔던 한 여자분이 아빠의 곁을 보살펴 주게 되면서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내오시다가 5년 전에 아빠와 결혼하셨던 아내분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되신 거였어요. 그렇게 35년 만에 아빠를 만나게 되었지만 아빠는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컸는지 볼 수 없다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엄마도 앞을 못 보시는데 아빠도 앞을 볼 수 없으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아빠의 도움으로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엄마와 아빠는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모가 소개해준 여자가 도망쳤다고 하네요. 남편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를 잃게 된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주고 싶지 않네요. 저 몰래 이중적인 행동들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는 뻔뻔함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오열을 하다가 돌아갔네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가 걱정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앞을 못 보셔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빠의 자식들이 저를 달갑게 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뭐라도 뺏어갈까봐 경계를 하고 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삶을 처리해 나가고 저희 부모님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하루하루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언제나 혼자인 것 같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답변 기다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